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2017년 1월 13일을 뉴욕주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이 이번 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첫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후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또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한인들에게 카운티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카운티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은 모범적인 이민 생활을 해온 한인 사회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고,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축사를 통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6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카운티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미주 한인경찰협회와 포틀리 피터정 경관, 뉴저지 한국학교, 미 한국상공회의소의 민경용 사무국장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한인 청소년들의 부채춤 등 전통무용이 함께해 행사를 빛냈습니다. 뉴욕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이민자들은 노동력은 물론 경제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12일 이민자들의 뉴욕시 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150개 이상 국가 출신 3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것이고 뉴욕시 근로자의 46%에 달하는 것입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의 60%에서 70%는 의료와 보건, 요식업, 교통, 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의류 제조업에는 85%가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간호사와 홈케어 서비스는 77%, 건설업 74%, 개인 서비스 슈퍼바이저와 미용사가 각각 74%를 차지했으며 운전사도 70%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계공이나 요식업에서 일하는 요리사, 보조사 등에서 이민자 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와 기술, 금융 분석 등 고급 전문직에도 이민자들이 널리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연봉은 뉴욕시 전체 임금의 32%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 사업체의 절반 이상인 54%, 8만 3천 곳이 이민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 싸고 더 좋은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러시아 해킹,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다, 곧바로 폐기할 것이고 동시에 대체 법안이 제안될 것이라며 더 싸고 좋은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며 많은 공장들이 중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슈였던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해킹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NN 기자를 향해 당신도 가짜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방 유해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제프 던햄이 지난 3일 엘리스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엘리스트 법안은 트럼프도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방 유예 청소년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안은 15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 지원 자격을 2012년 이전 입국한 서류 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 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추방 유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기 의혹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아버지 반기상 씨와 함께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경남 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랜드마크 72의 매각과 관련해 외국 관리에게 25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반기상 씨와 아들 반주현 씨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를 외국 부패 방지법 위반과 공모 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현 씨는 10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고 뇌물로 사용될 돈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데 도움을 준 한인 존 우 씨도 이날 JFK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반기상 씨와 해리스는 이날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랜드마크 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72는 2015년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하노이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경남기업은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건물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 씨 부자가 개입됐습니다. 반 씨 부자는 중동 국가의 한 나라에 이 건물을 8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운 뒤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매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반주현 씨와 존 우 씨는 이날 오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각각 보석금 2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흠집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해킹을 지시했다는 미 국가정보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당국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푸틴이 해킹을 지시했다는 결론은 분명하다며 그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악플러들에게 돈을 주고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전방위 방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어떻게 해킹을 지시했는지 구체적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정보원이나 정보 수집 방법이 노출될 경우 이후 정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러시아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해킹 시도를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며 바보들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의 휘발유세 인상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54센트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사이 13센트가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해서 34센트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달러 37센트와 비교하면 17센트 비싼 것으로 gasbuddy.com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9일 현재 평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45센트로 최근 한 달 상승폭은 뉴욕과 같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63센트, 3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해 갤런당 23센트 인상된 휘발유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휘발유값 격차도 1년 전에는 뉴욕이 38센트 비쌌지만 지금은 9센트에 불과합니다. 유가 정보 서비스의 톰 클레자 수석 애널리스트는 뉴저지의 경우 오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는 $2 85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휘발유값 상승은 원유 감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14곳이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한 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역 중 지하에 플랫폼이 있는 279개 역에 와이파이가 개통됨에 따라 검색,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독서가 가능합니다. 1일부터 뉴욕시 전철역 총 472개 중 279개 역 플랫폼에서 트랜짓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MTA는 승객들이 서브웨이 리스로 접속해 다운로드한 후 175개의 도서를 10분, 20분, 30분 단위 분량으로 선택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단순한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은 잘 되지만 영화 다운로드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앱 다운로드 등에서는 중간에 끊기거나 비활성화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하 플랫폼이 아닌 지상 플랫폼인 경우에는 무료 와이파이 제공 서비스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7번 전철의 경우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역,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 버넌 블러바드 잭슨 애비뉴역, 그랜 센트럴역, 42 스트리트 브라이언트 파크 5애비뉴역, 타임스퀘어 역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만 퀸스보로 플라자역, 34 스트리트, 40 스트리트 역 등 지상에서 열차를 타는 역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전철 이용객들은 트랜짓 와이어리스 웹사이트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역을 검색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제공역을 표시한 지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올겨울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조건이 됨에 따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보건국이 독감 비상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한인 어르신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